네, 어서 오세요. 자동차가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다른 한쪽을 들어 올려야 되죠. 그래야 균형이 맞춰지잖아요. 그런 걸 두고서는 왜 한쪽만 들어 올리냐고, 편드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자주인 라디오는요, 서구의 너무 편향된 역사, 서구 중심주의, 이런 거를 거부합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중세는 악마적이고 근대는 천사, 그런 근대화론이라든가 아시아 아프리카를 경멸해온 서방 중심의 역사, 러시아 증오의 역사, 이런 것들 모두 다른 한 편을 올려 세워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한테 서양사를 물어보세요. 이런 인공지능은요, 영어 텍스트를 다 긁어 모으기 때문에, 서구어로 만든 자료를 긁어 모은 거기 때문에 편향의 바다예요, 그게. 질문을 아무리 극단적으로 던져도 인공지능은 항상 서구 중심으로 응답을 줍니다. 놀랍죠? 영어를 잘하면 정보를 더 넓게 얻는다고요? 최소한 역사에서는 생 거짓말이죠. 서구 편향적으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니까 매번 지는 겁니다. 근대가 무슨 문명 최고인 줄 아는 식민지 근대화론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실증주의 역사라면서 조작된 데이터 앞에서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 거, 메시아주의 마르크스 역사관, 이런 것도 이제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사태도 이해 못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해 못하고, 러시아도 이해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서구 역사에서 지워버린 현실이 또 유대인 문제예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유대인 비판한다고 뭐라고 안 했습니다. 뉴욕 유대협회가 주관했던 뉘른베르그 재판, 그때부터 지금의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유대인이라 뭐라고 말한다 그러면 무작정 음모론으로 밀어붙여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음모론으로 변해버렸다고. 한심한 서양사예요. 아주 오랜만에 유대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역사로서 유대인 접근하는 거는 혐오 근접하고 관계없어요. 하지만 아무나 막 집어 던지니까 얘네들은. 언제 자주인 라디오가 유대인 혐오했습니까? 유대인의 역사만 긁어온 거죠. 도둑놈들이 제발저리니까 자꾸 실눈을 뜨고 그래요. 유대 문제만 나오면 실눈을 떠요. 그만큼 이제 편향된 역사의 세뇌가 됐다는 거죠. 1492년 이래 유럽 전역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요, 칼피를 못 잡고 지중해를 떠돌아다녔어요. 지들도 알게 모르게 독일에 모였다가 폴란드 쪽으로 계속 이동했어요. 저쪽 소아시아 쪽으로 간 사람들을 빼고. 꼭 스페인 유대인만 그렇게 움직인 건 아니에요. 스페인 유대인들이 막 떠났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유럽 전체가 다 움직였어요. 아무튼 간에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갔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온건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폴란드 지그문트 왕실 16세기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자치권도 부여하고, 참 폴란드만큼 유대인들한테 잘해준 나라가 없어요. 다 목적이 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노린 거지 뭐. 그래서 폴란드는 유대인의 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1606년에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유럽 전체 유대인의 4분의 3이 폴란드에 살았습니다. 4분의 3. 그러니까 폴란드의 귀족 과두 민주주의 정부가요, 유대인들의 돈을 되게 높게 보고 수완도 높게 평가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세금 징수까지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이 징수해온 돈 70%를 지네가 다 가져갔어요. 유대인들은 30% 먹었겠죠. 비용 쓴다 그래가지고. 근데 비용 같은 것만 계산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에는요, 폴란드에서는 농민한테는 지옥이고, 도시민한테는 연옥이고, 귀족한테는 천국이고,
유대인한테는 낙원이다. 이런 문건이 있어. 이건 격언이 아니라 문건으로 떠돌아다녔다고. 미국의 유대인 학계가 뭐 별소리 다 하지만 이거 실제였어요. 유대인의 낙원이 폴란드였습니다. 그 유럽의 다른 나라랑 정반대로 유대인은 13세기부터 폴란드에서 되게 특권적이었습니다. 폴란드 왕실하고 귀족 대지주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을 적대했죠. 하지만 자기들 돈줄이었거든요. 근데요, 이게 폴란드에서 벌어진 사건이요, 벌어진 그 유대인 현상이요, 유럽에서 전역이 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유대인을 막 뭐 적대하고 막 그랬지만 뒤로는 한 네트워크를 이렇게 깔고 있었다고요. 하물며 스페인도 그랬습니다. 스페인이 왜 그 쫄딱쫄딱 망해갔냐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그 이유도 있거든요. 하지만 뒤로는 네트워크를 가져보려고 노력은 했다고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저기 미국으로 보내듯이. 하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스페인이 참 어려워졌죠. 그때부터. 이제 폴란드 귀족 민주주의의 단점이 바로 이런 건데요. 대의민주주의랑 비슷해요. 이 폴란드의 그 과거 16세기 귀족 민주주의란 게 국회의원 민주주의랑 거의 똑같아. 수수가 좀 적다 그뿐이죠. 그게 이제 돈을 둘러싼 부정부패한 체제거든요. 이 폴란드 귀족 문화를 또 유대인들이 또 계속 유지하고 지탱해줬다고요. 당시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이 폴란드에 모였습니다. 유럽의 4분의 3이 모였고, 탈무드 같은 상업, 무역 이런 얘기들이 폴란드에 가득 들어찼었어요. 그때부터. 폴란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폴란드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폴란드가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폴란드 문화를 부패시킬 만큼 부패시켰다고요. 그게 이제 근대 들어와서 자유주의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폴란드를 분할하면서 러시아하고 프로이센이 말이에요, 1772년부터 1795년 사이에 3번 폴란드를 분할을 하는데, 러시아가 차지한 그 리투아니아 지역하고 우크라이나 지역,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야, 네 살려면 니네끼리 같이 살아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청소해가지고 유대인 집성촌으로 밀어보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뭐 이런 데예요. 물론 폴란드다. 폴란드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이제 폴란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 집성촌이 많은 폴란드의 그 바르샤바, 포스난, 로즈, 르보프, 민스크, 키예프 이런 데로 계속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바르샤바가 당시 1700년대 후반 유대인이 제일 많았어요. 150만 명. 프로이센도 북쪽에서 자기 서프로이센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 끌고 갔고 한 9천에서 10,000명 정도, 바르샤바 방향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9세기가 오면 1800년대가 오면 바르샤바에 약 3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실상 그 예카테리나 2세가요, 유대인 추방 정책이 이게 약도 됐지만 독도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 문화가 매우 강한 이 폴란드를 더욱 유대 네트워크로 진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러시아가 이제 가져갔던 옛날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부 지역, 리투아니아 지역, 민스크, 르블린, 뭐 빌뉴스 이런 데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워낙에 러시아 짜르 체제가 보수적이고 탄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서유럽에서 하듯이 뭐 금융 활동이라든가 변호사 활동, 공무 활동, 하물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직장을 가졌던 직물 의료 산업도 그렇게 크게 벌이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이 동쪽에 러시아가 차지한 폴란드 동쪽, 리투아니아, 거의 대다수가 리투아니아, 그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되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예, 아주 조용히 살았어요. 나중에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혁명 이런 것들을 막 밀어 당겼지만 그 전까지는 되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반면 폴란드 바르샤바 쪽으로 쫙 몰려간 유대인들은 러시아 영향을 받지 않고 서유럽의 자유주의에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껏 고리대금하고 금융업하고 뭐 그랬습니다. 의사하고 특히 법조계에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이쪽의 유대인들이. 하지만 두 곳 전부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떤 반러시아 이런 정서가 있었죠. 반러시아. 거기에 이제 프로이센도 차지했기 때문에 반독일 정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장자크 루소가 폴란드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당신들 다 먹힐 것 같은데 그랬어요. 장자크 루소가 내다봤어요. 미래를, 폴란드의 미래를. 당신들 먹힐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먹힌다면 적어도 러시아나 프로이센이 폴란드 당신들을 소환은 못 시키게 만들어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딴지를 계속 걸어보라 그 말이에요. 먹힌다 하더라도. 아니나 다를까 폴란드가 이거 지도에서 사라진 뒤부터 폴란드인들은 사사건건 러시아 정책하고 딴지를 걸었어요. 19세기가 들어오면 더욱 그랬습니다. 1860년대 러시아가 이제 개혁 정치를 시작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거 뒤에 로브해가지고 다 방해한 게 폴란드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인들도 거기 많이 끼어 있었겠죠. 그래서 폴란드 유대 프리메이슨이 데카브리스트라고 하는 최초의 자유주의 운동도 뒤에서 막 지원해 줬어요. 폴란드에서 지원이 왔어요. 그리고 19세기 중후반부터 러시아에서 벌어졌던 그 각종 사회주의 혁명 단체들, 또 폴란드 지역의 유대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요. 인적 지원도 받고 돈도 지원도 받고, 돈은 주로 이제 파리 쪽에서, 파리 유대인 쪽에서 올라왔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폴란드를 지배하던 그 250년 동안 6차례 봉기가 일어나는 거를 사람들은 알고 있죠. 아, 이 폴란드 사람들이 봉기를 잘하는구나. 그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폴란드를 가만 지켜보면서 유럽을 관리하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땅이다, 이 교두보다, 이렇게 인식했죠. 1920년 9월 22일 레닌이 제9차 공산당 대회에 나와서 다음처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바르샤바 근처 어딘가 폴란드 부르주아 정부 중심이자 영국과 독일에서 원격 지원하는 현대 국제 제국주의의 중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폴란드를 가지면 독일이 패배할 것이고 현 국제 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 이거 딱 1939년 영국이 했던 짓이에요. 그죠? 폴란드를 이용해서 독일을 패전시켜서 세계 국제 체계를 바꿨죠. 레닌이 아주 잘 봤어요. 정세 파악을 잘했습니다. 1920년에 그런 정세 파악을 했다고. 폴란드는요, 독일 프랑크푸르트하고 프랑스 파리, 그리고 런던, 영국의 런던 시티의 로스차일드가 폴란드의 유대 네트워크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로스차일드라고는 생각 안 했겠지. 하여간 영국하고 독일에서 지휘 본부가 있고 폴란드의 그 중심 그 센터를 두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레닌이 폴란드를 쳐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주변에 볼셰비키들이나 말렸는데도 쳐들어갔다가 전투에서 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베르사유 조약에는 뭐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은 모든 유럽 정부가 로스차일드 은행한테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123년 만에 폴란드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거 뭐 소유럽 정부가 아이디어 내세운 게 아니에요. 로스차일드가 내세웠죠. 로스차일드가. 하물며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도
좀 웃기는 소리라 그랬어요. 무슨 폴란드를 뜬금없이 갑자기 세우냐? 이랬습니다. 하지만 다 계산이 있었죠, 로스차일드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도 그때 로스차일드가 꾸민 일이에요. 발푸어 선언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다 로스차일드가 꾸민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폴란드를 세워야 되겠다. 폴란드를 세워서 유럽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세워서 중동을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많이 압니다. 이스라엘 성립이 왜 이스라엘이 성립됐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폴란드가 갑자기 왜 세워졌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역사학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40년 서양사 자료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폴란드가 갑자기 왜 세워졌지? 피우서스키 국부가 열심히 싸워서? 아이고, 다 그런 말만 하지. 실제로 폴란드 성립을 뒤에서 네트워크 자금 지원 다 해준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로스차일드가 확실하다는 거죠. 아무튼 폴란드에서는 뭐 로스차일드 생각과 달리 피우소스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민족주의가 나와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폴란드를 자기 방향으로 세우는 데는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피우소스키가 죽고 난 다음에 폴란드를 소나기로 갖고 오게 돼요. 이스라엘도 그랬죠. 뭐 이스라엘 세운다고 그랬을 때 영국 정부하고 마찰도 있었고 아랍의 반발도 있었고 주춤했잖아요. 그래 그 몇십 년 지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세워지잖아요. 예, 폴란드는 국부인 피우소스키가 죽고 나서 바로 영국 소나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게 꼭두각시라고요. 이게 블라디미르 레닌이 무슨 이유로 폴란드까지 진격하자 그랬는지, 폴란드가 무슨 이유로 가만히 있는 히틀러를 그렇게 못살게 굴다가 2차 세계대전을 유발했는지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시오니스트들이 말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은 말이야 그레이트 이스라엘을 꿈꿨잖아요. 그 꿈도 계속 가져가면서 중동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지금 이란 막 치고 이런 것도 시오니스트 종교하는 놈들한테는 그레이트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광기 부리다가요. 아랍 사이가 언젠가 다시 단결하는 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거예요. 폴란드 군부도 그랬었어요. 한때 독일과하고 중부 유럽을 침략해서 장악하자 이렇게 광기를 부린 적이 있었다고요. 무슨 뭐 전쟁을 뭐 일으켜서 뭐 중부 유럽에 뭐 그 이제 인터마리움이라 그래요. 미스모사라 그럽니다. 중부 유럽을 장악하는 폴란드 이런 국수주의적인 정신 상태를 폴란드가 또 갖고 있어요. 뭐 다는 아니고요, 물론. 그래가지고 뭐 독일과 전쟁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것은 폴란드가 결정한다는 둥, 히틀러하고 싸울 준비가 다 돼 있다는 둥, 뭐 독일인의 피로 강물을 흐르게 만들겠다는 둥, 막 폴란드가 한때 그랬어요. 1938년, 39년. 전쟁 일부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서는 국경선에 있는 독일인들 잡아 죽이고 단지에 있는 그 독일인들 차별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니까 히틀러가 가만히 있겠어요? 히틀러가 쳐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폴란드가요 장자크 루소의 말을 들었는가 어쨌는가 그렇게 사사건건 러시아하고 독일 일에 딴지를 그렇게 걸었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딴지 건 게 1939년이에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네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따로 있어요. 소련 붕괴하는데 폴란드가 가장 크나큰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깐족됐다고 폴란드가.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철퇴를 동시에 맞게 되죠. 독일이 이제 소련 침공함으로써 잠깐 살았다가 독일이 패전한 뒤에 소련에 의해서 공산국가가 되어버렸죠. 지네가 원하던 국가 체제가 아니에요 이게 폴란드가. 그렇게 깐족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남의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폴란드는요, 서방 친화적인 서부하고 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동부로 반반씩 갈려 있어요. 동부에서는 유대인 전통이 무려 400년 이상 흘러오는 그 바르샤바, 로즈, 포스난 정도가, 다른 지역은 다 그 민족주의적인데 바르샤바, 로즈, 포스난 요 정도 지역만 매우 자유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딴 지역에 있다가 바르샤바 들어가면 완전 촌놈 되는 거예요. 그 바르샤바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 지방 사람들이랑 대화도 안 하잖아요. 항상 저 서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더 훨씬 더 자유주의적이거든. 그렇게 돼버렸어요. 미국하고 유럽의 기업들은 오로지 바르샤바, 로즈 이런 데만, 포스난 이런 데만 투자를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그쪽만 잘 살죠. 나머지는 잘 못 살아요. 동부 쪽이 잘 못 산다고. 근데 유독 바르샤바, 로즈 이런 데만 잘 살아요. 아무튼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동부 출신이거든요. 서부 출신 정치인들한테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이 폴란드가. 뭐 두고 봐야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폴란드가 지금처럼 서방의 개처럼 살 것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보겠죠. 응? 아무튼 그거는 알아둬야 돼요. 이 폴란드 역사가 딱 보여주듯이 폴란드가 서방의 개처럼 살아갔을 때 무조건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서방의 개가 우크라이나잖아요. 그 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도 그걸 알아야 되겠죠. 폴란드는요, 유대인의 천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유럽의 이스라엘이 폴란드였어요. 근데 더 이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이스라엘을 네덜란드라 그랬잖아요. 다 옛날 말이고 지금까지는 폴란드가 유럽의 이스라엘 간첩이었다고. 실제로 유럽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폴란드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폴란드의 역할은 레프 바엔사의 그 자유노조하고 요한 바로 2세가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첫 번째 역할을 했던, 신호탄을 올린 게 폴란드의 마지막 역할인데요. 이제 그런 서방의 개의 역할, 미국의 개가 되는 역할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없어요. 폴란드가 알아야 할 것은 폴란드 스스로의 역사에서 폴란드의 국부 피우서스키처럼 좀 막무가내도 하고 막무가내도 있고 러시아한테 함부로 행동도 했고 그랬지만 그래도 자주적이었다고. 그게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지향을 했어요. 그래서야 비로소 자민족도 해방할 수가 있고 뭐 체코, 뭐 헝가리 이런 나라들한테 해방의 의지를 많이 줬던 사람이 피우서스키예요. 이렇게 타국한테도 이익을 준다고요. 나라를 자주적으로 운영하면 세계사적 역할이 가능하다고요. 강대국에 친선한다 그러면 그건 개가 되겠다는 거예요. 원래가. 예. 폴란드와 한국이 닮았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